길거리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치매 할머니를 모시고 살던 여고생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노인을 도와주게 되었고, 이후 가난하단 이유로 따돌림을 받고 폭행을 당하게 된 그녀의 앞에 재벌이었던 그 노인이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다는 거대한 회색빛 짐승처럼 마을을 집어삼킬 듯 웅크리고 있었다. 사계절 내내 축축한 해물을 토해냈고 그 안개는 끈질기게 마을의 모든 것에 스며들어 쇠를 녹슬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서늘한 습기를 남겼다. 하윤은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부옇게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풍경을 무감하게 바라보았다. 풍경이라고 해봤자 잿빛 하늘과 그보다 조금 더 짙은 잿빛 바다, 그리고 파도에 시달려 검게 썩어가는 갯바위가 전부였다. 저 바다는 하윤의 삶 그 자체였다. 희망 한 줌 없이 끝없이 일렁이고 때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거칠게 포효했다. 하윤이 사는 집은 해안가 언덕 위 위태롭게 비탈에 걸쳐 있었다. 금방이라도 폭삭 주저앉을 듯 낡고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집. 대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렸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창문은 밤새도록 귀신처럼 울어댔다. 그곳에는 하윤과 엄마 그리고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할머니, 세 여자의 고된 삶이 갯내음처럼 진득하게 배어 있었다. 새벽 4시 반. 어김없이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였다. 엄마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수산시장으로 향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펄떡이는 생선들의 비늘을 벗겨내고 좌판에 늘어놓고 목청껏 외치는 것이 엄마의 하루였다. 밤늦게 돌아온 엄마의 몸에서는 늘 비릿한 생선 냄새와 짭짤한 바다 냄새가 뒤섞여 났다. 그 냄새는 엄마의 고단함을 증명하는 낙인과도 같았다. 어릴 적 하윤은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엄마 품에 안겨 잠들 때 맡는 그 냄새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향기였다. 하지만 철이 들면서 그 냄새가 엄마의 청춘과 맞바꾼 삶의 무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로 하윤은 묵묵히 엄마의 거칠어진 손과 갈라진 발 뒤꿈치를 주물러 드릴 뿐 차마 힘들지 않으냐는 말은 건네지 못했다. 하윤아, 일어났니? 할머니 좀 봐드려라. 엄마의 지친 목소리가 방문을 넘어왔다. 하윤은 짧게 대답하고는 곧장 할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시간은 고장난 시계처럼 제멋대로 흘렀다. 어제는 하윤을 알아보지 못하고 댁은 뉘슈 라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고 오늘은 아침부터 보찜을 싸들고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를 마중 나가야 한다며 문고리를 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안 오셔. 저녁에 오신대. 어서 아침 드세요. 하윤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며 할머니를 달랬다. 기억의 파편들이 부서져 내릴 때마다 할머니는 낯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처럼 불안해했다. 어떨 때는 갓난 아기처럼 칭얼거렸고 또 어떨 때는 온 집안이 떠나가라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그런 할머니를 돌보는 것은 온전히 하윤과 엄마의 몫이었다. 엄마가 시장으로 떠나고 나면 집안은 하윤의 차지가 되었다. 할머니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여드리고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할머니 곁에 앉아 학교에 가기 전까지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의 멍한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하윤은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다. 한때는 누구보다 총명하고 따뜻했던 할머니였다. 하윤의 유년 시절은 온통 할머니와의 추억으로 가득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가 끓여주던 구수한 된장찌개, 할머니의 따뜻한 품. 그 모든 것이 시간이라는 도둑에게 속수무책으로 약탈당하고 있었다. 현실의 파도는 그보다 더 잔인하게 그들을 덮쳐왔다. 몇 달 전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엄마는 결국 시장 상인회에서 급전을 빌렸었고 그것이 화근이었다. 이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며칠이 멀다 하고 험상궂은 사내들이 대문을 두들겨댔다. 어이 아줌마,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이 집 거덜날 줄 알아. 그들이 뱉어내는 욕설과 고함은 낡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하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엄마는 문 밖에 그들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라고 빌고 또 빌었다. 하윤은 방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발 누군가 엄마를 구해달라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속으로 외쳤다.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가 배어 나왔지만 17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난은 학교라는 섬 안에서도 하윤을 외톨이로 만들었다. 아이들은 하윤의 낡고해진 교복과 세탁해도 잘 빠지지 않는 희미한 생선 비린내를 이유로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노골적인 따돌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잔인한 투명인간 취급이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조별 활동이 있는 날이면 모두가 그녀와 짝이 되기를 꺼렸다. 점심시간이면 하윤은 홀로 교실에 남아 엄마가 새벽에 싸준 차가운 도시락을 꾸역꾸역 삼켰다. 왁자지껄 떠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소음처럼 귓가를 파고들었다. 외로움은 차가운 쇠사슬처럼 하윤의 발목을 옥죄고 점점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듯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윤의 마음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등불 하나가 있었다. 아주 가끔 기적처럼 할머니의 정신이 맑게 돌아오는 날이 있었다. 그럴 때면 할머니는 하윤의 손을 꼭 잡고 예전의 그 따뜻한 눈빛으로 나직이 속삭였다. 하윤아, 내 강아지. 세상살이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사람은 마음 곱게 쓰고 살아야 혀. 길 가다 곤경에 처한 사람 봄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아야 한단다. 알겠지? 주름진 손으로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들려주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 팍팍하고 거친 현실 속에서 하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었다. 할머니의 온기 어린 가르침은 절망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하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등대이자 희망이었다. 하윤은 대답 대신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희뿌연 바다가 녹슨 냄새를 풍기며 일렁이고 있었다. 언젠가 저 바다의 녹이 자신의 삶까지 전부 잠식해버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듯 잔뜩 찌푸린 하루였다. 아침부터 할머니의 증세가 심상치 않았다. 밥상을 통째로 뒤엎으며 역정을 내는 할머니를 겨우 달래놓고 나오느라 하윤은 평소보다 늦게 집을 나섰다. 허겁지겁 언덕을 달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교시가 시작된 후였다. 교실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서는 하윤에게 수십 개의 눈동자가 차갑게 날아와 박혔다. 선생님의 따가운 질책보다 그 무심하고 경멸적인 아이들의 시선이 하윤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하루 종일 하윤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다. 특히 오후에 있었던 조별 과제 발표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전날 밤늦게까지 혼자 자료를 찾고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조원들은 하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의 이름을 발표자 명단에서 빼버렸다.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아이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웃고 떠드는 동안 하윤은 제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앉아 있어야 했다. 마치 자신만이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이방인 같았다. 마지막 교시가 끝나고 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썰물처럼 교실을 빠져나갔다. 하윤은 한숨을 내쉬며 책가방을 챙기려다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낡은 필통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플라스틱으로 된 초등학생 때부터 써서 손때가 묻은 필통이었다. 분명 수업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제자리에 있었다. 하윤은 책상 서랍과 주변 바닥을 두리번거리며 필통을 찾았다. 그때 아직 교실에 남아있던 한 무리의 아이들이 복도 쪽을 보며 킥킥거렸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복도 끝에 놓인 대형 쓰레기통이었다. 하윤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애써 외면하고 싶었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그곳을 향했다. 쓰레기통 안 온갖 과자 봉지와 휴지 더미 속에서 발에 짓밟혀 한쪽이 보기 흉하게 깨진 자신의 필통이 보였다. 그 안에 있던 몽당 연필과 낡은 지우개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다. 꾹꾹 눌러 담았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하윤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허리를 숙여 쓰레기 더미 속에서 망가진 필통과 학용품들을 하나씩 주워 담을 뿐이었다. 차가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흙먼지 묻은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학교에서의 냉대, 부서진 필통,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마주해야 할 고단한 현실. 세상 그 어느 곳에도 하윤이 마음 편히 기댈 곳은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해 평소 다니던 큰 길 대신 어둡고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인적이 드문 그 길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양옆으로 늘어선 낡은 담벼락이 하윤의 마음처럼 스산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담벼락 밑 쓰레기 더미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하윤의 눈에 들어왔다. 술 취한 노숙자인가 싶어 무서운 마음에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인기척을 느꼈는지 쓰러진 사람이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구조를 요청하는 절박한 외침처럼 들렸다. 하윤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무서웠다. 그냥 못 본 척 돌아서서 달려가고 싶었다. 괜한 일에 얽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아무렇게나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노인의 모습은 마치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자신의 가족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다. 어려운 사람 봄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어. 하윤은 망설임을 떨쳐내고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노숙자가 아니었다. 값비싸 보이는 짙은 색 양복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고급스러운 재질임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이마를 덮고 있었고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윤은 조심스럽게 노인의 어깨를 흔들며 말을 걸었다. 노인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헤맬 뿐이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의미 없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하윤은 덜컥 겁이 났다. 주변에는 도움을 청할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하윤은 노인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했다. 다행히 약하게나마 뛰고 있었다. 일단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윤은 자신의 교복 재킷을 벗어 차갑게 식어가는 노인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도움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하윤은 다급하게 자신의 주머니를 뒤졌다. 손에 잡힌 것은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 지폐 3장. 그것이 하윤이 가진 돈의 전부였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매점에서 파는 빵과 음료수의 유혹을 참고 낡아서 끈이 끊어진 운동화를 몇 번이나 다시 묶어매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이 돈은 하윤에게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새벽 찬물에 손을 담그며 생선을 파는 엄마를 위한 작은 선물이었다. 고된 일로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갈라진 엄마의 손에 발라드릴 비싼 핸드크림을 사기 위해 모은 하윤의 애틋한 진심이자 전 재산이었다. 순간 갈등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돈이 없으면 엄마의 손은 올겨울에도 차가운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터지고 피가 날 것이다. 매일 밤 엄마가 몰래 연고를 바르며 아파하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하지만 눈앞의 노인은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듯 위태로워 보였다. 이대로 외면한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만 같았다. 엄마는 내가 사람을 살리는데 이 돈을 썼다고 하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서운해 하시기보다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거야. 하유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굳게 결심했다. 하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골목길을 뛰쳐나갔다. 가장 가까운 약국을 찾아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약사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르신이 길에 쓰러지셨는데 기운 차리게 할 약 좀 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하윤의 다급한 외침에 약사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진열장에서 비싼 자양강장 드링크와 우황청심환 하나를 꺼내주었다. 25,000원. 하윤은 망설임 없이 3만 원을 내밀고 거스름 돈 5,000원과 약을 받아들고는 다시 골목길을 향해 뛰었다. 다시 돌아온 골목길. 노인은 아까와 같은 자세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하윤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등을 조심스럽게 받쳐 일으켰다. 생각보다 몸이 무거워 작은 체구의 하윤에게는 무척 버거운 일이었다. 할아버지, 정신 좀 차리시고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윤은 청심환을 노인의 입에 넣어주고 드링크 병뚜껑을 따서 그의 입술에 조금씩 흘려 넣어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없는 것이 아쉬웠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었다. 다행히 노인은 무의식적으로 약을 삼켰다. 하윤은 주머니에 있던 자신의 낡은 손수건을 꺼내 노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기적처럼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초점이 돌아온 눈으로 자신을 간호하고 있는 앳된 소녀를 바라보았다. 학생이 날 구한 건가? 갈라졌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또렷한 목소리였다. 하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세요? 이제 좀 어떠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왜 이곳에 쓰러져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일단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택시라도. 하윤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노인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다. 그리고는 양복 안주머니를 더듬어 두툼한 지갑과 명함 지갑을 꺼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려다 하윤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이내 손을 거두었다. 대신 그는 명함 한 장을 꺼내 하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학생, 이 은혜는 내가 꼭 갚겠네. 내일이라도 이리로 꼭 연락을 주게. 꼭이야.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하윤은 남은 돈 5,000원을 탈탈 털어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다. 노인은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택시에 올라탔다. 하윤은 멀어져 가는 택시의 빨간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머니는 텅 비어버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무언가로 가득 채워진 듯 뿌듯하고 따뜻했다. 하윤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손에 들린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유성그룹 회장 강철중. 하지만 하윤은 그 이름이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할아버지가 아주 높은 분인가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었다. 하윤은 명함을 교복 주머니 깊숙이 넣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아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워져 있었다. 그 작은 명함 한 장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적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그때 하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강 회장이 다녀간 며칠 동안 하윤의 집에는 어색한 평화가 흘렀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로웠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허름한 언덕 위 낡은 집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날개를 달고 퍼져나갔다. 어떤 이는 하윤네가 먼 친척 중에 큰 부자가 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빚쟁이들이 보낸 마지막 경고일 것이라며 혀를 찼다. 하윤과 엄마는 그 모든 소문을 등 뒤로 한 채 묵묵히 일상을 버텨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녹슨 대문 앞에서 다시금 그날의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이번에는 강철중 회장 혼자가 아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비서가 먼저 내려 공손하게 뒷좌석 문을 열었다. 차에서 내린 강 회장은 며칠 전 골목에서 봤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기품 있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등장은 가난과 세월의 때가 켜켜이 쌓인 동네 풍경 속에 잘못 놓인 고급 가구처럼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계십니까? 하윤 학생 집에 있나요? 비서의 정중한 목소리에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엄마의 어깨가 굳었다. 하윤 역시 방 안에서 책을 보다 말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결심한 듯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대문으로 향했다. 어쩐 일로 또 오셨습니까, 회장님? 엄마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강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번엔 제가 경황이 없어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좁고 누추한 집 안으로 그를 들이는 것은 고역이었다.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듯한 천장, 군데군데 벽지가 뜯겨나간 벽, 세간이라고는 낡은 자개장과 작은 밥상이 전부인 단출한 방. 그 모든 가난의 흔적들이 하윤과 엄마에게는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강 회장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좁은 방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하윤을 바라보았다. 학생 덕분에 내가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네. 의사가 그러더군. 조금만 늦었어도 아주 위험할 뻔했다고. 그는 진심 어린 눈으로 하윤을 보며 말했다. 비서가 그의 눈짓에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밥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두께만으로도 내용물이 만만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건 제 성의입니다. 그날 더러워진 제 양복값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학생이 쓴 약값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저 돈만 있으면 지긋지긋한 사채 빚을 갚고도 남을 것이다. 할머니를 더 좋은 요양원에 모실 수도 있고 엄마가 더는 새벽 시장에 나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하윤의 엄마는 굳은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 이건 대가가 아닙니다. 제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입니다. 아닙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딸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희가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사람의 도리를 돈과 맞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 딸아이에게도 가르치고 싶지 않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누군가의 동정을 받으며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처절한 외침이었다. 하윤은 엄마의 단호한 옆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의 말이 옳았다. 그 돈을 받는 순간 골목길에서 노인을 구했던 자신의 순수한 마음은 거래가 되어버릴 것만 같았다. 하윤 역시 조용히 고개를 숙여 엄마의 뜻에 동의를 표했다. 강 회장은 잠시 그들 모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깊은 존중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더는 강권하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게 하고는 품에서 명함을 꺼내 하윤에게 건넸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뜻이 정그러시다면 억지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명함은 부디 간직해주게. 이건 자선이나 동정이 아니야.
내가 학생에게 진 빚일세.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든 자존심 다 버려야 할 만큼 절박한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주저 말고 연락하게. 이건 내가 빚을 갚을 기회를 달라는 부탁이네. 강 회장과 비서는 그렇게 돌아갔다. 그가 떠난 후에도 집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엄마는 말없이 설거지를 시작했고 그 뒷모습이 유난히 작고 처량해 보였다. 어쩌면 엄마는 후회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냥 받을 걸 그랬나. 하윤의 마음속에서도 수십 번 갈등이 일었다.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일기장 사이에 끼워둔 강 회장의 명함이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비밀의 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문을 열 용기는 없었다. 그 명함은 곧 잊힌 존재처럼 그렇게 하윤의 세상 속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강 회장의 방문이 남긴 짧은 파문이 가라앉자마자 현실의 폭풍우가 더욱 거세게 몰아닥쳤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사채업자들의 빚독촉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집요해졌다. 그들은 이제 대낮에도 막무가내로 집안까지 쳐들어왔다. 영감님이 돈다발 싸들고 왔다 갔다며? 근데 그걸 안 받아? 이 아줌마가 정신이 나갔나? 우락부락한 인상의 사내가 고함을 치며 밥상을 발로 걷어찼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엄마가 아끼던 낡은 찻잔이 산산조각 났다. 벽에 걸려있던 유일한 가족사진 액자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유리가 깨지는 파열음과 함께 하윤의 세상도 조각나는 듯 했다. 다음 주까지 원금의 이자까지 전부 갚지 않으면 이 집이고 뭐고 다 거덜날 줄 알아. 내 딸려는 섬에라도 팔아버릴 테니까. 끔찍한 협박과 폭언에 엄마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기이한 비명을 지르며 경기를 일으켰다. 할머니는 눈을 뒤집은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하윤은 울부짖으며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사채업자들은 재수 없다는 듯 욕설을 내뱉고는 쿵쾅거리며 사라졌다. 그날의 충격으로 할머니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잠시 맑아지던 정신은 다시 혼탁한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헛것을 보며 소리를 질렀다. 결국 위층에서 굴러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동네 작은 의원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의사는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사를 받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심각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수술비와 입원비는 하윤의 가족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설상가상 그 모든 스트레스와 고된 노동을 이기지 못한 엄마마저 쓰러지고 말았다. 시장에 나갔던 엄마가 그대로 좌판에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하윤은 미친 듯이 달려갔다.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았다. 의사는 과로와 영양실조,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다. 며칠간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에 일을 쉰다는 것은 사치였다. 이제 이 집에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은 하윤뿐이었다.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 고통을 호소하는 할머니, 뜨거운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는 엄마. 하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돌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다.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온 세상이 하윤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숨막히는 절망감뿐이었다. 캄캄한 밤, 낡은 집에는 할머니의 신음소리와 엄마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하윤은 차가운 방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죽여 울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깊은 터널 속에 완전히 갇혀버린 기분이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내달라고, 차라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멀고 희미해서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 가라앉아 허우적거리던 그 순간 하윤의 뇌리 속으로 한 줄기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이제는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강철중 회장의 명함이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자 어쩌면 유일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손을 뻗기까지는 지옥 같은 내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그에게 연락하는 것은 엄마의 자존심을 제 손으로 짓밟는 행위였다. 사람의 도리를 돈과 맞바꾸지 않겠다던 엄마의 단호한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또한 그것은 어려운 사람을 보거든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우라던 할머니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순수했던 선행을 담보로 구걸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다. 할머니의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엄마의 열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정말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하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자존심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았다. 비겁해져도 괜찮았다. 가족만 살릴 수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윤은 결국 낡은 일기장을 꺼내 명함을 찾아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가 차마 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내려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낡은 편지지를 꺼내들었다. 차마 말로는 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심정을 글로라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깜빡이는 백열등 아래 하윤은 펜을 들었다. 첫 문장을 시작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한 번 쓰기 시작하자 본물 터진 듯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회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골목길에서 그녀는 가족이 처한 상황을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써내려갔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빚과 그들의 잔인한 횡포, 부서진 가족사진 액자와 엄마의 멍든 팔 다리가 부러진 채 고통 속에 밤을 새우는 할머니, 과로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엄마의 이야기까지. 한자 한자 써 내려갈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편지지를 적셨다. 잉크가 번져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되면 다시 새로운 편지지를 꺼내 처음부터 써내려갔다. 그것은 편지가 아니었다. 한 소녀가 세상에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이자 피를 토하는 듯한 비명이었다. 밤을 새워 편지를 완성했을 때 창밖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하윤은 헬쑥한 얼굴로 자신이 쓴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구구절절한 내용 속에 담긴 자신의 나약함과 비참함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 편지를 보내는 순간 자신과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동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당당하게 돈을 거절했던 엄마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하윤은 편지를 든 채 방 안을 서성였다. 보내야 한다. 보내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하지만 보낼 수 없다. 이것만은 마지막 자존심이다. 생존과 존엄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결국 잿빛 새벽이 완전히 세상을 밝혔을 때 하윤은 결심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밤새 자신의 모든 눈물과 절망이 담긴 편지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잘게, 아주 잘게 찢어버렸다. 더 이상 찢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조각이 될 때까지. 하윤은 그 종이 조각들을 차가운 아궁이 속에 던져 넣었다. 희망의 마지막 불씨를 제 손으로 꺼버린 것이다. 이제 어떤 결과가 닥쳐오든 오롯이 혼자 감당할 생각이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하윤의 텅 빈 눈동자 위로 무심한 새벽빛이 서늘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찢어버린 편지 조각들이 아궁이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한 것처럼 하윤의 희망도 그렇게 사그라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체념뿐이었다.
사채업자들이 마지막이라고 통보한 날이 밝았다. 하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숨을 쉴 때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관 속에 누워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옆방에서는 할머니의 끊이지 않는 신음과 엄마의 열에 들뜬 거친 숨소리가 교차하며 하윤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하윤은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들이 들이닥치면 소리치지도 저항하지도 않으리라. 그저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어김없이 그들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둘이 아니었다. 어디서 동원했는지 험상궂은 인상의 장정 대여섯 명이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운 채 다가왔다. 그들의 발소리는 마치 지옥의 북소리처럼 하윤의 귓가를 울렸다. 어이, 나와. 마지막 날인 거 알지? 대문이랄 것도 없는 낡은 합판 문이 발길질 한 번에 부서져 나갔다. 그들은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얼마 되지도 않는 살림살이를 닥치는 대로 걷어차고 부수기 시작했다. 이 집, 오늘부터 우리 거야. 당장 짐 싸서 꺼져.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소리치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끙끙 앓아누워 있던 엄마가 인기척에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제발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애원하는 엄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내의 손이 날아와 엄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엄마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었다. 엄마! 그 순간 하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체념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뛰쳐나가 쓰러진 엄마의 앞을 막아섰다.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맹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사내는 그런 하윤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요것 봐라. 지 애미 지키겠다고 나서는 거냐? 기특해서 어쩌나. 그는 담배 연기를 하윤의 얼굴에 후 하고 뿜으며 하윤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년이라도 데려가서 원양어선에 팔아넘기면 빚은 좀 깎아줄 수 있는데 따라갈래? 끔찍한 말과 함께 그가 하윤을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하윤은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발버둥 치는 하윤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나뒹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완벽한 절망이 하윤을 집어삼키려던 바로 그 찰나. 기이그.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골목길을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골목 어귀, 위태롭게 비탈길에 멈춰 선 검은색 세단.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그 광경에 사채업자들조차 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믿을 수 없는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철중 회장이었다. 그날 이후 강 회장은 하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그 자존심 강한 모녀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중요한 이사회를 중단시키고 곧장 비서를 시켜 그들의 집을 살펴보게 했다.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강 회장은 직접 차를 몰아 미친 듯이 달려온 것이었다.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평소의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상처 입은 자기 새끼를 지키려는 늙은 사자처럼 무서운 기백을 뿜어냈다. 그는 하윤의 팔을 붙잡고 있는 사내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지금 여기서 뭐하는 짓들이야? 세상을 호령하는 듯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그 기세에 눌려 사내는 저도 모르게 하윤의 팔을 놓아버렸다. 사채업자들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폭력성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황과 두려움의 빛이 떠올랐다. 그들은 눈앞의 노인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누구신데 남의 일에 끼어드시오? 이 아이의 빚 전부 얼마지?
강 회장은 그들의 말을 무시한 채 물었다. 그의 시선은 하윤의 멍든 팔과 바닥에 쓰러진 채 울고 있는 엄마 그리고 방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할머니의 신음소리를 차례로 훑었다. 그의 눈에 이성이 마비될 정도의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내 다시 한번 묻지. 이 아이의 빚이 전부 얼마냐고 물었다. 상황의 주도권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절망의 폭풍으로부터 하윤과 그녀의 가족을 지켜내는 거대한 방파제처럼 보였다. 하윤은 넋을 잃은 채 자신과 흉포한 사내들 사이에 버티고 선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볼 뿐이었다. 찢어버린 편지가 재가 되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편지가 기적처럼 그의 마음에 가 닿은 것만 같았다. 강 회장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그 파급력은 쓰나미와도 같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몇 마디를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짧고 명료했다. 법무팀 동원해서 저 인간들 전부 처리해. 불법 사체, 폭행, 주거침입, 협박.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 조항을 적용해서 다시는 이 아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어. 우두머리 사채업자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허세를 부리려던 순간 강 회장의 비서가 대동한 변호사들과 건장한 보안팀 직원들이 골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현장을 통제하고 겁에 질린 사채업자들을 경찰에 인계했다. 강 회장은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빈문서가 든 가방을 넘겨받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 이제 다 끝났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강 회장은 하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다정했다. 그 순간 참고 참았던 하윤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곧이어 비서가 호출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다. 전문적인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와 할머니와 엄마를 조심스럽게 밖으로 옮겼다. 하윤이 동네 의원에서 보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신속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하윤이 멍하니 묻자 강 회장이 대답했다. 우리 그룹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이 내 할머니와 어머니를 돌봐줄 게다. 하윤은 난생 처음 타보는 구급차 안에서 엄마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천국으로 향하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기분이었다. 유성 메디컬 센터 VIP 병동. 하윤의 가족에게 배정된 병실은 그들의 낡은 집 전체보다도 넓고 쾌적했다. 최신 의료 장비와 호텔처럼 아늑한 인테리어,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내다보였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국내 최고의 정형외과, 신경과 전문의들에게 집중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고열과 탈진으로 쓰러졌던 엄마 역시 영양주사를 맞고 안정을 취하며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다. 하윤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푹신한 소파에 앉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더 이상 사채업자의 협박도 가족의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다. 하윤의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이가 마침내 사라진 기분이었다. 며칠 후 기력을 회복한 엄마 앞에 강 회장이 다시 찾아왔다. 엄마는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려 했다. 강 회장은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어머님,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 가족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해?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강 회장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위로하며 뜻밖의 제안을 건넸다. 어머님의 따뜻하고 강직한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병원 복지재단에서 일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을 돌보고 그분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어머님이라면 누구보다 잘 해내실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엄마의 성품과 능력을 존중하는 진정한 의미의 제안이었다. 더 이상 비린내 나는 생선을 팔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직장이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것은 빚을 갚고 병을 치료한 것 이상의 한 가족의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구원이었다. 그날 밤 하유는 병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바로 어제까지 자신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는데 이제는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유는 따뜻하고 안전한 병실 안에서 평온하게 잠든 엄마와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지독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침내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온 것이다.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자 하윤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할머니를 돌보고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할 필요가 없었다. 전문 간병인이 할머니 곁을 지켰고 엄마는 안정된 직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유는 난생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의 삶,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강 회장은 하윤에게 새로운 교복과 책가방, 그리고 근사한 필통을 선물했다.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던 짓밟히고 깨졌던 낡은 필통이 떠올라 하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제는 더 이상 점심시간에 홀로 교실에 남아 차가운 도시락을 먹지 않아도 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학생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매점에서 간식을 사 먹는 평범한 일상이 하윤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변화는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에서 벗어난 하윤은 학업에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생존이 우선이었기에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총명함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그런 하윤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하윤에게 인생의 멘토이자 따뜻한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다. 주말이면 하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식사를 하고 서재에 가득한 책들을 마음껏 읽게 해주었다. 그는 하윤에게 세상을 보는 넓은 시야와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하윤아, 돈이라는 건 말이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거란다. 너의 그 작은 친절이 나를 살렸듯이 선한 마음으로 불을 다룰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법이지. 강 회장은 하윤에게 최고의 과외 교사를 붙여주고 그녀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하윤에게 조용히 물었다. 하윤아, 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것은 하윤의 인생에서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 하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고통 속에 신음하던 할머니의 모습,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던 엄마의 모습,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자신들을 구해준 의사와 간호사들의 전문적이고 따뜻한 손길. 하윤은 결심한 듯 맑고 단단한 눈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 좋은 꿈이구나. 그냥 의사가 아니에요. 할머니처럼 아프고 가난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런 한의사가 되고 싶어요.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의술을 펼치고 싶어요. 그것은 하윤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진실한 꿈이었다.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타인을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키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었다. 그녀가 서양의학이 아닌 한의학을 선택한 것 역시 사람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고 전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 따뜻함 때문이었다. 강 회장은 하윤의 대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구해낸 것이 한 소녀의 목숨만이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위대한 영혼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하윤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다. 훌륭한 꿈이다, 하윤아. 정말 훌륭한 꿈이야.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 할아버지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끝까지 지원하마.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세상의 빛이 될 준비만 하거라. 그날 이후 하윤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한의학 개론서들이 놓이기 시작했다. 하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혹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하지 않았다. 그녀는 명확하고 숭고한 목표를 위해 공부했다. 고통받는 이들을 구하겠다는 간절한 꿈. 절망의 흙더미 속에서 한 기업가의 선행이라는 물을 받아 마침내 의사라는 꿈의 씨앗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힘차게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다. 10년 후.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 하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 잿빛 빌라들이 어깨를 맞대고 빼곡히 들어선 언덕길 중턱에 세상의 풍파와는 거리가 먼 듯한 작은 공간이 있었다. 민들레 한의원. 이름처럼 소박하고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그곳은 하윤이 자신의 꿈을 펼치는 소중한 터전이었다. 대기업 병원의 번쩍이는 유리문 대신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은은한 약재 향기가 먼저 사람을 맞았다. 대기실에는 값비싼 가죽 소파 대신 낡았지만 푹신한 천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 대신 동네 아이들이 그려준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한의원의 주 고객은 세상의 속도로부터 밀려난 가난하고 병든 노인들이었다. 하윤은 그들에게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때로는 딸이 되고 때로는 손녀가 되어 그들의 아픈 몸뿐만 아니라 외로운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었다. 어르신, 오늘은 허리가 좀 어떠세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고요. 하얀 가운을 입은 하윤은 이제 제법 의사다운 기품이 흘렀지만 환자를 대하는 눈빛만은 10년 전 그 소녀의 것처럼 맑고 따뜻했다. 그녀는 파킨슨병으로 손을 떠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그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사는 할머니에게는 침을 놓아주며 지난밤 드라마 이야기를 제잘제잘 늘어놓아 웃음꽃을 피우게 했다. 진료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원장님, 내가 지금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다음 달에 자식들 오면 꼭 하윤은 할머니의 손을 지그시 잡으며 활짝 웃었다. 어유 어르신. 괜찮아요. 외상장부의 민들레 기금으로 달아놓을게요. 이 기금은 절대 갚을 필요 없는 돈이니까 걱정 마시고 약 잘 챙겨 드시고 다음 주에 꼭 다시 오셔야 해요. 아셨죠? 민들레 기금. 그것은 하윤이 자신의 월급을 쪼개 만든 돈 없는 환자들을 위한 비밀 계정이었다. 과거 자신이 받았던 조건 없는 친절을 이제는 자신이 세상에 되돌려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삶만 변한 것이 아니었다. 엄마는 이제 유성그룹 복지재단에 존경받는 팀장이 되어 과거의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수많은 가정을 돕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었다. 딸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세상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세월의 흐름 속에 기억의 조각들을 더 많이 잃어버렸지만 더 이상 불안과 고통 속에 떨지 않았다. 딸과 손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저 평온하고 안락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가끔 정신이 맑아질 때면 한의원에서 돌아온 하윤의 손을 잡고 나직이 말씀하시곤 했다. 내 강아지 참말로 장하다, 할미가 그러라고 했지. 사람은 마음이 부자여야 한다고. 그럴 때면 하윤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쏟곤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다. 한의원 대기실은 여느 때처럼 환자들로 북적였다. 그때 나무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한 명이 안으로 들어섰다. 10년의 세월이 내려앉아 깊은 주름과 연륜이 더해졌지만
그 인자한 눈빛만은 그대로인 강철중 회장이었다. 그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후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대기실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듯 진료실 안의 하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다. 하윤이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신발끈을 직접 묶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10년 전 어둡고 차가운 골목길에서 자신의 몸을 덮어주고 자신의 땀을 닦아주던 그 어린 소녀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졌다. 소녀의 작은 친절이 세월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듬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었다. 강 회장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한 가족을 구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은 이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자신이 베푼 친절이 수십, 수백 배의 메아리가 되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이 기적 같은 광경 앞에서 그는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다. 진료를 마친 하윤이 환자를 배웅하다 대기실 구석에 앉아있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회장님. 하윤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한달음에 그에게 달려갔다. 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 어느새 자신보다 훌쩍 커버린 하윤을 대견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우리 하윤이 참으로 훌륭한 의사가 다 되었구나. 이 늙은이가 괜히 와서 내 바쁜 일에 방해만 된 것 같구나. 아니에요,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냥 내 인생 최고의 투자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조용히 보고 싶었을 뿐이다. 강 회장은 하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이슬이 맺혀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많은 감사와 감동, 존경과 대견함이 담긴 눈빛만이 오갈 뿐이었다. 그날 강 회장은 하윤의 한의원에 자신의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했다. 민들레 기금은 이제 하윤의 월급만으로 운영되는 작은 계정이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거대한 희망의 재단이 되었다. 바닷가 작은 마을, 절망의 녹이 슬어가던 한 소녀의 삶에 스며든 작은 친절. 그 친절은 3만 원의 무게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꿈을 피우게 하고 마침내 세상을 향한 거대한 사랑의 메아리가 되어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그 따뜻한 메아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